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조경학회 연구부 상임 이사를 맡고 있는 계명대학교 정혜준입니다. 먼저 저희 오늘 이렇게 또 학술 포럼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학술 포럼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포럼을 맡아주신 또 이진욱 교수님 또 소개 올리고, 또 우리 배정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기 학술 포럼을 거의 두 달 내지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2025년의 네 번째 포럼이고요. 그중에서 저희 여러 가지 성격의 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한 줄기가 저희 학회지가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지마다 뭐 적게는 일곱 여덟 편, 많게는 10여 편 넘게 여러 학술 논문들이 투고가 되고 실리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그 논문을 한 편을 선정을 해서 그 논문의 주저자분께 이 세미나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줄기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정혁 부회장님께서 그런 이제 이 공통 주거 지역에 있어서의 관수 기술, 그러니까 조경 기술 관련들이죠. 기술 관련해서 이 논문을 투고를 해주신 것들을 세미나를 해주셨고요. 이두 번째는 이번에는 좀 설계 관련해서 디자인 관련해서 또 설계형 논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중에서 투고된 논문 중에서 오늘 주제인 뉴욕 워터프론트 산업유산의 공원화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경대학교 이진욱 교수님께서 투고를 해주셨었고 또 그 내용이 또 함께 나누면 또 최근에 여러 이제 이 산업유산이나 또 워터프론트나 또 도시재생이나 그리고 그 조경의 확장성을 논하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 굉장히 바쁘신데 논문을 발표를 청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저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시기로 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의 이진우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국립대학교 이진욱입니다. 네, 이렇게 연구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좀 더 편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단법인 한국 조경학회의 학회장님이신 서울대학교 배정한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배정한 교수님께 이제 개사 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시작했는데, 예. 한국조경학회 회장 배정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낮 시간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년부터 이제 시작된 27대 한국조경학회 집행부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오늘 진행하는 킬라 포럼, 조경학회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2월부터 매월 한 차례 이상씩 쭉 포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학술분과의 박희성 부회장님이 주도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즈 하고 있고요. 또 두 달마다 나오는 한국 조경학회지가 나올 시점에는 또 연구분과의 부회장님과 정혜준 이사님이 주도하셔서 또 한 편씩 골라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적용해서 다 중요합니다만은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지식의 생산, 또 생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유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학회제 논문 발표해 주신 이진욱 교수님의 좋은 논문을 많은 청중들과 함께 나누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이진욱 교수님 바쁘신데 수락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또 준비해 주신 정혜준 교수님, 또 연구부회장 엄정희 교수님, 또 전체적으로 킬러 포럼 이끌고 계신 박희성 학술부회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아마 조금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고 밀도 있는 그런 발제와 또 토론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진욱 교수님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양력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진욱 교수님은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지금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상명대학교 환경조학과 학사에서 학사학위를 하시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서 조경 및 지역계획학으로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과정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력을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설계에서 여러 이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미국 에스테브 네, 2010년부터 13년까지 실무 경험이 있으시고 이후에 주식회사, 동심원, 조경기술사, 사무소 등 이런 필드에서도 또 그리고 또 연구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발표를 이제 이진우 교수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소개 감사합니다. 어, 지금 목소리하고 화면 두 개가 제가 펼쳤는데요.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잠깐. 네. 어, 오늘 저희 킬라 포럼은 연구 세미나 형식인데요. 제가 발제하는 논문은 설계형 논문이어서, 여느 좀 연구형 논문과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딱딱하지 않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은 뭐 궁금한 것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논문이라는 형식이 사실 텍스트 위주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40여 분을 채워야 될까, 그리고 전달을 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PPT에는 이제 사진 위주로 좀 담고, 그리고 한쪽은 논문을 이제 보여주면서, 양쪽을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이제 제목은 뉴욕 워터프론트 산업유산의 공헌한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리틀 아일랜드 그리고 피어 26 그리고 필드 오퍼레이션이 설계한 도미노 파크 이렇게 세 가지 조금 따끈따끈한 최근에 준공된 그런 공원들을 사례로 연구한 연구입니다. 설계형 연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연구를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논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논문에서 나온 시사점들을 혹은 Q&A, 뭐 질문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21년 가을쯤에 국제 미국에 계신 분들과 어떤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뉴욕에 아직 있는 친구가 그 리틀 아일랜드라는 이제 공원이 최근에 오픈을 막 했고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리틀 아일랜드가 이제 조성되는 건 알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준공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아 공원이 이런 형태로 워터프론트의 뉴욕 허드슨 리버에 이렇게 만들다니, 돈이 진짜 많이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앞서 정혜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유펜에서 학업을 좀 하고, 그리고 한 5년 정도, 그리고 실무 생활까지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가본 지도 꽤 오래되고 했는데, 뭐 이런 새로운 공원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흥분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재단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아, 그럼 무조건 나는 뉴욕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헤더윅을 만나러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23년 여름에 네, 뉴욕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맨하튼 워터프론트 공원의 일대를 둘러보고 그 공원의 일대에 있는 어떤 설계적인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하튼 워터프론트 공원을 대부분 많이 둘러봤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갔다 와서 그 지원받은 거의 일환으로 논문을 써야 됐었는데 논문을 쓰려고 이제 다시 이제 기존 연구들을 쫙 살펴보니까
제가 쓰려고 했던 연구의 주제와 굉장히 유사한 논문을 예, 이상훈 교수님께서 딱 때마침 그때쯤에 딱 투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게재가 돼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공원들을 이제 쭉 둘러보다가 그렇다면은 좀 어떤 차별점을 두고 그리고 어떤 시사점을 가진 공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리틀 아일랜드와 피어 26 그리고 도미노 파크가 수변 공간에 있으면서도 폐산업 시설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좀 발견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공원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공공이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유지인데, 도미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인데, 이것을 공공기관, 공적인 공간으로, 오픈을 하는, 뭐,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수변 공간에 입지하면서도 폐산업 시설인데, 또 다른 특징을 또 각각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공원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제치다시피 뭐 수변 공간은 그 인류의 삶과 문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5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다들 수변 공간을 끼고 어, 이 도시가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도 그 항만과 워터프론트가 굉장히 도시의 경제와 물류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 구조가 그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리고 물류의 이동 수단이 다변화되면서 산업 시설의 기능이 굉장히 점차 축소되고 그리고 산업이 쇠퇴하고 방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가 많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도시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수변 공간과 이 뒤에 있는 배후 공간에 있는 도시와 굉장히 단절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변 공간을 워터프론트가 이제 항만이라는 시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동의 수단으로서 도시의 그런 교통수단이 연결이 돼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배후 도시하고의 접근성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수변 공간 자체가 그런 시설물 같은 것들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런 사유 공간을 공공이 그 공간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도시와 단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산업 구조의 변화로 노후가 되면서 수변의 재개발과 그리고 워터프론트의 재생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고 많이 활발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워터프론트의 그런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 도시하고의 물리적인 연계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논의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제와 연관된 워터프론트 산업유산과 관련해서는 워터프론트 산업유산의 수변 공간에 위치한 산업시설 특성을 분석하거나 산업도시와 그리고 산업도시가 워터프론트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전략을 다루는 등 주로 도시 계획적인 접근의 차원의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그런 워터프론트 재개발은 굉장히 많은 논의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제인 수공간인데 이 수공간을 어, 사유지가 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것과 사유지 재산의 관계의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혹은 산업시설의 보존과 개발 간에 어떻게 같이 충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론트에 입지한 산업시설과 내륙에 입지한 산업시설이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그러한 설계 전략이 함께 좀 고려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 최근 10여 년간 워터프론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뉴욕시 사례를 통해서 그 워터프론트 재개발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도시 재생과 공원화 전략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연구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공원입니다. 그래서 리틀 아일랜드와 피어 26은 허드슨 강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요 위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센트럴 파크이고, 그래서 허드슨 강변에 리틀 아일랜드와 피어 26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스트 강변에 도미노 파크가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공원의 전경이고요. 그래서 대상지의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지의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주변이 첼시 피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강변 서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1910년에 굉장히 여객선이 많이 드나드는 주요한 부두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였고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타이타닉 호가 원래 여기 그 피어 54로 입항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다가 이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허리케인 우범 지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허리케인 샌디가 오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허드슨 리버파크 트러스트와 그리고 베리 딜러와 그의 부인이 이 노후화된 피어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헤더웍과 그리고 M&LA 조경팀이 당선이 되어서 2014년에 계획안을 발표하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베리 딜러와 그 와이프가 그 돈을 좀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3천억을 기부를 했고요. 그래서 대규모 민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적인 수변 공간인데 개인의 그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일부 시민들이 환경을 악화시키기 위한 우려가 있어서 그것들을 굉장히 소송을 제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뭐 엎어지기도 하고 다시 제기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뉴욕지사였던 앤드류 쿠오모가 협상을 중개했고 여기를 굉장히 허드슨 강변을 보호를 하겠다라는 약속과 그리고 주변 지역을 더 많이 개발하고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2021년에 공식 개방이 되었습니다. 네, 뼈 26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허드슨 강변 하구에 있고 이 지역은 담수하고 뭐 바닷물이 만나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그런 지역에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태계에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곳도 굉장히 해상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방치가 되면서 이 공간도 새롭게 조성을 해야겠다라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맨해튼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공적 자금이랑 민간 기부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2020년에 9월에 대중에게 개방이 되었고요. 설계는 올림 파트너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도미노 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트 강변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미노 설탕 정제소였던 부지고요. 그래서 2018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 굉장히 미국 최대 설탕 정제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04년에 문을 닫았고 장기간 2004년부터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잠재력이 높아서 그 개발업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는 투트리스 매니지먼트라는 개발사가 부지를 인수해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포함해서 이 뒤에 지역까지 상업지구로 개발하려고 이제 조성된 개발
지구 중에 이제 일부의 공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적인 그 툴트리스 매니지먼트의 소유입니다. 이 땅이. 그런데 뉴욕시에서 이 공간을 굉장히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면서 그 뉴욕시가 그 재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뒤에 이제 개발하는 공간을 일정 부분을 재개발 계획을 승인을 해주면서 그러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 수변 공간을 공공에 오픈을 해라라고 이제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협의 결과물로 이 도미노 파크가 이 공간은 사적 공간이긴 하지만 공공에게 오픈하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대상지들의 그 개발 과정과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논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론적인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 논문이 크게 워터프론트에 입지한 산업 유산 공원화 과정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워터프론트에 대한 고려사항, 그리고 어, 산업 유산을 계획할 때 고려사항 그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론적인 관점을 고찰을 했고 그 이후에 워터프론트에 입지한 산업 유산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분석의 관점, 분석의 틀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워터프론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지하고 수역이 유기적으로 유기된 결합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물과 인접한 장소를 넘어서 도심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조금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그리고 장소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폐허가 돼서 이 지역의 기업과 문화적인 자산을 계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하는지에 대한 것이 설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수상에 있는 생태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워터프론트에 개발할 때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워터프론트의 개발은 단순한 워터프론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배후 공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좀 복합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좀 장기간의 비전 설정이나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유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산업유산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산업시설 중에서 산업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그 주변의 그 지역민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오랜 논의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공간의 가치를 인정할 때 이제 산업유산으로 볼 수 있는데, 본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그 개발 과정에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거쳐와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유산으로 제가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산업유산의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유산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시설들이고요. 그래서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연소성을 지닌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전에는 그런 유산으로서의 가치 평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수렴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용을 할 때 이런 주요한 사항들을 보면, 먼저 그런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들을 상징화하거나 공공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과거의 시대상이라든가 그 노동상이라든가 뭐 그런 인문학적인 역사성을 어떻게 공간화할 것인가라는 것 또한 우리가 물리적인 것만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인문 사회적인 것들도 공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산업시설들이 그 과거의 그런 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굉장히 큰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던가 넓은 높은 천장고를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러한 시설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갖고 있는 그 시설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그 공간들을 어떻게 다른 공간으로 채울 것인가, 그런 컨텐츠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채울 것인가가 또 하나가 중요한 사항이 있고요. 어, 산업유산이라는 것은 지역 자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산업유산이 지역 유산이기 때문에, 지역 유산이고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공공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활용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논문들이 글자가 많은데 이것들을 좀 축약해서 말을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 좀 양해 바라고 추후에 논문들도 보시면서 좀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사항, 워터프론트의 특성과 산업유산 설계 요소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업유산에서 다뤄야 할 포괄적인 공간 활용 기법과 콘텐츠 운영 관리를 중심으로 수변 공간 계획에서 요구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분석의 주안점으로 좀 삼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상지를 조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개방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역사성, 환경성, 그리고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그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 관리를 하는지 그러한 측면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별로 조금씩 관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시간이 지금 한 20분 지났는데요. 한 20분 정도 남아서 조금 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그 그림은 이제 리틀 아일랜드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리틀 아일랜드는 그 워터프론트의 그런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감을 강화하고, 그리고 개방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공원 내부에 어떤 안락함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계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유닛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유닛들을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이런 높낮이를 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높낮이를 통해서 안쪽은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좀 들어가게 움푹 파여서 안락하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워터프론트 쪽은 이렇게 또 좀, 조금 더 수변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그런 구조물의 위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과 안락감을 동시에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러한 리틀 아일랜드는 그런 역사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기존 말뚝을, 지금 보이시는 요 말뚝들, 기존 말뚝들을 존치하고, 그리고 새로운 요 유닛을 병치하면서 부두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구에 존치한 기존의 피어 54의 아치형 구조물과 새로 지은 이 콘크리트 유닛을 경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레이어링을 통해서 이 공간을 다층적인 경관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공간을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방문객에게 이렇게 어,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유닛은 강이 얼었을 때 보이는 말뚝 주변에 이런 얼음 모자이크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높이로 배열이 돼서 리틀 아일랜드의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콘크리트 유닛은 굉장히 이 현장에서 조립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프리콘크리트 캐스트로 제작을 해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이쪽 허드슨 강변으로 운송이 돼서 운송한 후에 이곳에서 조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요 리틀 아일랜드는 굉장히 생태적으로 지속성을 좀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간에 많은 식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공간들에 물을 주고 그리고 뭐 비료라든 것들을 쓰기 때문에 이 허드슨 강변으로 바로 그런 것들이 침투되면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오염 물질을 굉장히 정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 과정을 좀 거쳤고 그래서 배수 매트로 이동을 한 뒤에 배수를 약간의 그런 정화 과정을 통해서 그 뒤에 허드슨 강변으로 방류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런트에 입지한 특성상 여러 가지 식재들을 고려해서 염분이라든가 내한성을 고려한 그 사계절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유닛을 안쪽에는 안락하게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는 외부가 좀 보이지 않도록 그 일반적인 그런 공원의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콘텐츠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틀 아일랜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코닉한 경관을 만들고 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굉장히 방문객들이 많은 거를 알 수 있는데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거기에 주민들 또한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이 동시에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일에 그런 주민들을 위한 뭐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댄스 교실이라든가 뭐 이런 워크숍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재밌는 세대별 프로그램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리틀 아일랜드가 3천억이라는 개인 자산이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이 부부입니다. 베리 딜러와 다이앤이라는 이 부부인데 이 부부의 파운데이션이 약 3천억을 기부를 해서 주요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주요 재원을 기부를 했고, 그리고 공공에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조성이 된 건데, 어, 법적인 소유주는 허드슨 리버파크 트러스트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시죠. 뉴욕시고 그리고 그 운영 관리는 리틀 아일랜드 INC라는 곳에서 이제 운영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다른 허드슨강 리버파크 뒤에 이제 말씀 설명드릴 피어 2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또한 허드슨 리버파크 트러스트에서 하는데 이제 리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리틀 아일랜드 그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민간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조금 운영 관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자금들을 이용해서 운영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그 아까 말씀드린 허드슨 리버파크 트러스트가 감독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어 2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어 26은 그 이제 리틀 아일랜드의 이제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에게 활동과 수변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캔틸리버 데크를 이용해서 물 위로 도출된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변에 이런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카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개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벽 내에 위치한 이런 벽에도 이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구멍을 뚫어서 그 허드슨 강변이 보이도록 그런 조절을 했고, 그리고 유리라든가 철제 같은 것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어, 많이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피어 26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좀 다양한 방면으로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이제 하나는 부두의 선형 구조를 유지했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해운업과의 관계를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어, 생태존을 도입을 해서 과거에 이 네 가지 주요 생태존이 있는데 허드슨 강변의 자연 환경과 그 도시화 과정을 이런 생태의 식재로서 좀 어,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존으로 만든 다음에 허드슨 강변 맨하튼이 그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던 모습을 상징화해서 우드랜드 포레스트에 그런 식재를 하고, 그리고 코스탈 그레스랜드 존에서는 뉴욕 초기의 습지와 해안선을 복원해서 그런 그때 당시에 식재를 하고, 또 조간대에서는 현재의 강과 바다가 만나는 특성을 고려해서 해양 생물의 서식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러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존을 두고 허드슨 과거의 울창한 숲에서부터 현재의 그런 기수역의 생태까지 그런 공간을 생태적으로 그 식재 서식처를 제공하면서 식재들을 어, 제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피어 26의 형태는, 지금은 그 모습이 조금, 어, 없어졌는데, 초기에는 그 디자인의 형태가 이제 오징어에서 형태를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해양 산업과 생태계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오징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또 오징어의 이런 촉수 같은 것들이, 이 원래 끝에 이렇게 더 많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디자인 과정에서 조금 덜 직설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지금의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둬서 여기가 이제 물이 차고 물이 빠질 때 물들이 여기에 이제 모이게 되면서 그런 공간들이 생태적인 그런 서식지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습지 지역의 식재 토양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염습지 지역에 풀을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공간이 굉장히 물에 떠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하중이 굉장히 하중을 고려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오폼이라는 경량골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지오폼의 경량골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그것 또한 또 무게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량골재를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또 필요한 곳은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친환경 콘크리트라든가 재생 목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쓰면서 환경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피어 26의 컨텐츠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곳은 허드슨 리버파크 트러스트가 운영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컨텐츠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연계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뒤편에 해양 생물을 본뜬 그런 해양 생물 놀이터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파크 리버 트러스트는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 강변의 공원들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5가지의 주안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그
리틀 아일랜드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그 운영 주체가 다르고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접근하는 그리고 주안점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노 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미노 파크는 하이라인 설계로 유명한 필드 오퍼레이션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뒤쪽에 어, 윌리엄스 지역인데 굉장히 핫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굉장히 열린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수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드워크라든가 산책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네, 과거의 이제 모습이고요. 그 정제소로 사용할 때 그 공간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모습을 이제 다른 뭐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진행 과정에서 좀 찾았던 사진을 좀 첨부했고요. 네, 이 공간은 이제 리틀 아일랜드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스트 강변을 좀 조망하기 위해서 이 현재의 철제 구조물들이 좀 뚫려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구조물 또한 좀 낮게 배치가 되면서 이 수변 공간을 시각적으로 열어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의 부지의 역사성을 의미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공장의 구조물과 이런 장비물들을 남겨서 디자인 요소로 활용을 했고요. 아이고, 네, 천천히. 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남긴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실업 탱크라든가 스크류 컨베이너 그리고 크레인 같은 것들을 공항 곳곳에 배치해서 산업시대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이제 놀이터도 있는데 그 놀이터는 이제 설탕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이 공원 과정에서 생산하면서 이렇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조금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 방문객들이 이 공간을 과거의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적인 이런 경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미노파크의 그런 컨텐츠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또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관광객들 또한 있지만, 오히려 그 주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어, 뭐 스케이트 행사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뭐 푸드 스트랩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환경 보호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와서 뭐 벽화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축제를 하는 등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그 개발사인 투트리스 매니지먼트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소유주 또한 투트리스 매니지먼트인데요. 그래서 이곳은 좀 앞서 말씀드린 공간과 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으로 연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공공에서는 다른 관여는 하지 않고, 다만 이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 변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결과 이제 시사점을 짧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결은, 워터프론트에 입지한 그런 전원 가족을 분석했을 때 그 공간적인 활용적인 측면에서 먼저 개방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변 공간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캔틸리버 데크라든가 계단 등을 설치해서 수변 공간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거나 낮은 구조물을 어, 설치하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을 식지하는 방식을 이용했고요.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연계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유산의 역사적인 맥락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전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구조물과 새로운 구조물을 병치하는 존치와 병치의 전략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대상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요소를 도입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생산 과정이라든가 뭐 공장 시 가동되는 연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적인 기법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리틀 아일랜드에서 볼 수 있듯이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시켰고, 그리고 식재 같은 것들을 연습지를 이용을 해서 토양 침식을 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같은 것도 경란 골재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의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일상적인 공간과 공간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변 공간의 조성 방식과 운영이 다양한 모델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원들이 각각의 뭐 공공이 운영 관리, 그리고 사적인 운영 관리, 그리고 법인 재단의 운영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워터프론트 산업유산 설계에 그런 설계를 할 때 고유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변 환경, 기존의 그런 산업유산, 내륙의 산업유산을 설계할 때와 다르게 워터프론트에 입지한 산업유산을 설계할 때는 그런 수변 공간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공공성과 역사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지금 동시대의 설계들이 은유라든가 존치와 병치 그리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물리적인 흔적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역사라든가 사회적인 맥락이 재현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공성과 사유지가 이제 만나는 접점에서 따르는 어떠한 권리 충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파크에서 볼 수 있듯이 사유지에 조성된 공원에서 공공성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그런 민간 개발사의 재산권이라든가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틀 아일랜드 조성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가 반발을 했었는데요. 개인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공원이 공적 공간인 수변 공간에 위치할 경우에 공공성이 충분히 되었는지 그런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터프론트 산업유산을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본과 공공자원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에 대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 번째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서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어 26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주도하다 보니까 생태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도미노 파크는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문화 엔터테인먼트적인 중심이 되었고, 리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공공의 그런 소유와 감독 같은 것들이 가미되면서 약간의 그런 환경적인 것을 고려하는 측면이 약간 돼서 혼합형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별로 어떠한 계획이 필요한지를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워터프론트 산업시설이 재생하면서 주변 도시 개발과 연계될 때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공공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미노 파크가 위치했던 윌리엄스 지역이 지금 굉장히 고급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제 뉴욕시에서 그것을 우려해서 개발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그 공원을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개발을 공공에 오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공간적인 사람들에 대한 배제,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유산의 설계의 특수성과 그리고 사회적 논점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는 의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연구 대상이 뉴욕에 좀 국한됐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지만 심층적인 다방면의 인터뷰가 좀 진행이 부족했다라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지역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관계 변화를 좀 추적하고 그리고 이용자의 인식 조사를 한 뒤에 조금 더 워터프론트의 산업유산이 도시와 시민한테 미치는 바를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진욱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이 뉴욕 워터프론트를 대상으로 해서 리틀 아일랜드, 피er 26, 도미노 파크, 즉 산업유산이자 워터프론트인 이 대상을 굉장히 이 다양한 측면, 특히 공간 활용 기법, 콘텐츠, 운영 관리라는 세 가지 틀에서 비교 분석해 주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시사점에까지 얘기해 주신 그래서 저희들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 한 그 30분 정도 뭐 질문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뭐 손들기 기능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마이크 키시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주실 때는 뭐 간단하게 본인 성함과 소속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질문 내리지는 또 제언 같은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굉장히 발표가 훌륭하면 질문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질문이나 좀 이제 제언들 생각하실 또 시간 이제 생각해서 또 제가 이제 사회하는 입장에서 그냥 한두 가지 정도 좀 제가 이제 그 궁금했던 거 또 좀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만한 것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새 프로젝트 리틀 아일랜드 피어 26, 그 도미노 파크를 선정을 하셨는데 아무리 지금 어저께 굉장히 핫한 그런 산업 유산을 활용한 공원 프로젝트죠. 근데 이게 단순한 입지나 시기 이외에도 좀 연구자로서 주목한 이 세 가지 사례에서의 공통점 내지는 차별점. 물론 뭐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상 약간 쫓겨서 저기 좀 생략하신 게 있다면 그런 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 있으신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기 정혜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질문이 그 세 가지 사례를 봤는데 지금 연구한 것 외에도 또 혹시나 추가적으로 공통점이라든가 차별점이라든가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네. 질문이나요? 네. 어, 글쎄요. 제가 일단은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공통점은 지금 말씀드린 그 워터프론트에 입지한 것이었고, 그리고 산업 시설을 이렇게 재활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봤고요. 그리고 운영 관리적인 측면이 좀 개체가 다르다는 거, 뭐 그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지점이었고요.
또 조금 세 가지의 차별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에 지금 리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리틀 아일랜드나 피어 26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피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되게 작은 부두가인데 그것을 우리가 산업 유산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작은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도미노파크처럼 그런 공장이 가동됐거나 그런 시설이 건물이 위치해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피어로서, 음, 부두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뭔가 만들 때 리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았는데 새롭게 온전히 대부분이 이제 새롭게 조성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산업 유산이라는 것의 가치 혹은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존치가 많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그것들을 그런 역사적인 인문학적인 가치가 있을 때도 그 공간을 산업 유산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혹은 또 산업 유산으로서 본다면 우리가 그 공간을 새롭게 지금 리틀 아일랜드처럼 막 거의 90%가 변화된 풍경을 갖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산업 유산,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또 존치시켜야 되고 계승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할 거리, 뭐 그런 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허드슨 강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리틀 아일랜드가 이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아이코닉한 경관을 갖고 있고, 다른 곳도 피어 26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경관들은, 피어 26과 좀 유사한 이제 경관들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런 해안가, 워터프론트 일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할 때, 어떠한 공통적인 설계 언어를 갖고 개발을 해야 할지, 공통적인 설계 언어, 랭귀지를 갖고 음, 개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두가 굉장히 색다르고 다채로운 리틀 아일랜드 같은 열 공간을 만드는 게 워터프론트의 경관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데 좋을지, 뭐 그런 것 또한 조금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산업유산에 대한 활용 내지는 재생, 어떻게 보면 재창조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그 논문 말미에 교수님께서 좀 이제 비판적으로 해석하신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논문 후반부에 은유적 재현이나 존치와 병치 같은 그런 산업유산을 가지고 한 현대적 설계 전략으로 해서 이 산업유산 이 세 군데를 이 설계를 한 건데 이것이 좀 물리적 현상만으로 좀 머물렀다. 그렇게 해서 그 비판적 시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이 맥락에서 그 연구자로서 이런 걸 좀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유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유사한 좀 비판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뭐 문화적, 사회적 또는 이제 조경 계획과 설계적인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신 거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도미노 파크에 아까 놀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놀이터가 그 설탕 제조 공정을 조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사실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지금 말고 동시대 말고 조금 과거에는 그런 설계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또한 사실 진일보한 그런 우리의
계획과 설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어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제 생각에는 좀 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여기 설탕 제조 공장 아까 사진으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계층들이 굉장히 조금 다른 계층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계층들이 투입이 되고 또 그 유색 인종들 뭐 이런 인종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 도미노파크 혹은 설탕 제조 공장 혹은 설탕 제조 공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여성 노동자 뭐 이런 음, 측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어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또한 좀 많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근데 공간적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음, 어, 뭐 전시가 될 수도 있고 떻게 음, 보면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어떤 일정 공간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뭐 음, 공원 말미나 전반부에 이렇게 조금 배치가 될 수도 있겠고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그분들의 어떤 뭐 계층에 대한 색상이라든가 어떤 뭐 그분들의 그런 뭐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연령대라든가 뭐 그러한 음, 것들이 어떤 다른 시각적인 표현으로 배치 전환이 돼서 뭐 바다 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의 구조물의 일부의 그분들의 뭐 텍스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메모리얼적인 그런 상황들이 같이 좀 어,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진욱 교수님이 저희 10년 또 거의 20년 가까이 된 친구라서 네, 아, 네. 돌려주셔서 네, 네, 뭐 좀 그 질문 같은 질문인데 어리석은 질문에 훌륭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희들이 좀 너무 어려운 말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학부 학생들도 몇 명 보이고 굉장히 여러 뭐 이런 질문 던져도 되나 싶은 질문도 환영합니다. 오히려 그런 쉬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 언제든 저희 시간 끝나기 전에 마이크 열고 해주셔도 되고 너무 부끄러운데 하면 저희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네. 네, 학부생이나 다른 참석하신 분들 질문 기다리는 동안 제가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님 교수님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을 마지막으로 가본 게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세 프로젝트 다 그 뒤에 완공된 것들이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또 잡지 편집하면서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또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진욱 교수님께서는 뭐 뉴욕만 다루셔서 한계라고 하셨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한계가 아니라 어느 도시든 빨리 산업화되었던 도시들은 이 워터프론트가 공장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여러 교통 인프라가 결합돼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그런 산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이었는데 우리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능을 다 하고 옮겨가고 해서 다시 어떤 용도를 찾아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도시들도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해 주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다른 도시에도 같이 한번 엎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오늘 꼭 논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 의견 여쭤보면 첫 번째 거는 뭐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리틀 아일랜드를 이준옥 교수님은 그 설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연구자라기보다 설계자 또는 조경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우리 한강의 노들섬의 설계 공모에서도 이제 헤더윅의 작품이 당선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리틀 아일랜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서 이 리틀 아일랜드 짝퉁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제발 뭐 시장이 빨리 바뀌든가 해서 절대 시작되지 말고 완공도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설계적인 측면에서 리틀 아일랜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리틀 아일랜드에 대한 건데 그 이제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역시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읽었던 어떤 미국 언론 기사나 칼럼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리틀 아일랜드의 기부와 조성을 통해서 결국 그 기부자들이 그 허드슨 야드 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그 특혜를 봤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상 거의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허드슨 야드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게 리틀 아일랜드 아니었느냐. 즉 바꿔서 말하자면은 이 공원이 이 개발 사업의 녹색 면죄부로 동원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레디컬한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 점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혜준 교수님이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역시 배 교수님께서 더욱더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참여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틀 아일랜드, 이제 개인적인, 이제 리틀 아일랜드를 떠나서 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도 그런 개인적인 이득이 공공성을 해치고 혹은 공공성을 이용을 해서 어떤 녹색을 이용해서 어, 녹색을 가장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청계천 개발을 했을 때도 당시에는 제가 되게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이었나요? 뭐 되게 굉장히 젊었었는데 그때도 그 주변 개발 그 주변에 계시는 뭐 생태계가 뭐 다 이제 좀 다 붕괴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공간에 사시는 사람들의 어떤 뭐 불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청계천이 이렇게 좀 잘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DDP의 경우도 사실 리틀 아일랜드하고도 또 유사한 측면이 일부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DDP를 개발할 때도 주변의 개발 컨텍스트와 굉장히 맞지 않고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공간을 지금처럼 자하디드가 설계한 안이 맞을까? 혹은 그 주변의 컨텍스트를 좀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또 리트럴랜드의 그런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또 일부 유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의 그냥 태도는 그런데요. 리틀 아일랜드를 그냥 이용하는 입장에서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사실은 뭐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뭐, 리틀 아일랜드는 처음 갔을 때 일단 제가 이 리틀랜드의 경관만을 보고 무조건 뉴욕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자체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물론 뉴욕에 그럴 것이 아니더라도 갈 요소는 충분히 많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
저의 발길을 좀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그런 경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가서 봤을 때 어, 관광객도 많았는데 그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워터프론트에 이 리틀 아일랜드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은 리틀 아일랜드를 이렇게 조성하는 게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허드슨 강변의 공간에 리틀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피어 아까 26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그린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이 공간 자체만 있다고 한다면 좀 부정적이겠지만, 이 여러 공간 중에 하나의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필요는, 그런 모든 것에 착한 공간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용인되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주변 맥락하고 좀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리틀 아일랜드 같은 공간에 딱 하나, 섬처럼 있는 공간에 하나가 있다라는 것과 이 허드슨 강변의 여러 가지 공원 중에 리틀 아일랜드라는 아이코닉한 경관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분간해서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아까 기부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면은 좀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면서 공공에서 그것들을 경계하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또 그 사이에 또 하나 나오면 좋고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맥락이라고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그 수변이라는 공공의 영역과 그 도시라는 공공과 또 개인의 영역 그 사이에서 지금 하나의 레이어링이 된 그 산업유산, 워터프론트의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깔리는데 그 사례들이 위치한 뉴욕이라는 도시의 뭐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 공간 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 말씀해 주셨듯이 뭐 기부 아니면 또 뭐 그런 이제 그 트러스트의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공, 민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지역에 특화된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 작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우리도 좀 유사하게 뭐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군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큰 수변이라든지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그 항구 또 이런 산업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오래된 도시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의 산업 유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지금 잃어버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맥락에서 그 한국 도시의 워터프론트 산업유산의 공원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또 한국의 맥락에서 좀 제안해 주실 만한 것들 그런 게 있을까요? 점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어,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짧게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떤 산업유산, 제가 이제 정혜준 교수님이 사실 산업유산이라든가 그런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저보다 많은 고뇌와 연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산업유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의 산업시설을 우리가 좀 어떤 공간이나 시설을 계승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사실 좀 잘 지켜져야 되는 게 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동진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방치가 제일 효율적인, 제일 최고의,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음, 해주셨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의도가 됐건 의도치 않았건 그것이 사실 의도치 않게 방치된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방치가 한 20년, 30년 이렇게 됐다면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음, 땡큐인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것들이 굉장히 잘 이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손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음, 잘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업 방치된 공간을 그냥 바로바로 어떻게 민간이 개발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좀 잘 개발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공공에서 조금 지정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추후에 그런 산업유산을 잘 계승하고 유지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런 그 오래된 한국 또 산업유산 시설들 보면 굉장히 그 이게 정말 이렇게 보다는 실제 있었던 을 이용했다면 우리도 뭐 런던의 뭐 테이트 모던이나 아니면 지금 파워 스테이션이 있는 것들 보통 그런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현재 힙한 그런 이제 회사들 소위 말하는 세계적 기업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를 좀 더 작동시키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어두운 면은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가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남아 있던 유산들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확실한 뭔가 사회적 합의나 또 우리가 깊은 성찰이 없이는 없이 그냥 그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치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저 듣다 네네네. 보니까 하나가 좀 드는 생각이,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산업시설이라든가 등등이 이제 계속 많이 개발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게 음, 조금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풍경들이다 보니까 음, 비일상적인 경관님들이다 보니까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또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과 동질감 때문에, 또 다시 이제는 조만간 음, 어떻게 해야 또 그것이 올바른 보존인과 활용이냐인가, 그것도 또한 지금 계신 분들께서 음. 고민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메시지는 여기 계신 뭐 교수님이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좀 학부생들도 많이 좀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뭐 공모전 내지는 또 향후 연구에 그런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회장님 혹시 네. 네. 오늘 정혜준 교수님 정말 진행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진욱 교수님도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 광고 하나 드리자면은 킬라 포럼이 오늘뿐 아니라 또 같은 수요일인 2주 후에 6월 18일에 또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교육분과에서 많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때는 대면과 또 온라인 같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학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발표자 자체가 학생이고 네. 토론자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더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봤는데 제일 많이 계실 때가 47분 계셨습니다. 근데 음,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 정혜준 교수님 또 이진욱 교수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로 그 좋은 시간 채워주신 이진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포럼에 또 2주 뒤에 포럼에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